이건 조작입니다. 일본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시아의 유일한 선진국이라는 자존심이 단 한 장의 그래프 앞에서 산산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네바 비공개 회의장은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전통도, 국기도, 과거의 영광도 모두 지운 채 오직 2026년의 힘으로 다시 줄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아무 말 없이 웃고 있었고 유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50년 서열을 무너뜨리고 G7의 판을 뒤집어 놓은 걸까요? 그리고 왜 그 나라는 초대받는 입장이 아니라 조건을 거는 위치에 서게 된 걸까요? 지금 그날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느껴지셨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화이팅 한번 남겨주세요. 7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세계 최강국의 전략 대표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창문도 없는 그 방에 숨소리만 흘렀습니다. 50년간 유지해온 질서가 오늘 이 방에서 깨질 수도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첫 번째 슬라이드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50년짜리 자존심이 무너지는 표정이란 바로 저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루카스 폰 아이젠베르크입니다. 스위스 출신이고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에서 국가 경쟁력 모델을 연구하는 석좌 교수죠. 30년간 국가 권력 구조와 경제안보 모델만 파고들었습니다. 유럽연합전략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유럽 신용등급 조정 보고서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제네바의 저승사자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별명이 싫지 않습니다. 저는 국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구조를 분석할 뿐이니까요. 그날의 소집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장소는 제네바 외곽, 이름도 없는 별장이었습니다. 위성 신호가 차단된 지역이었죠. 입구에서 휴대폰은 전부 수거됐습니다. 외부와의 연결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참석자는 단 7명. 주요 7개국의 국가 전략 핵심 대표들이었습니다. 공식 회의도 아니었고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가 소집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상치 않은 신호였죠. 저는 이 회의를 직접 설계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재평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글자 안에 담긴 의미를 참석자들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50년간 굳어온 국제 질서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이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기를 지웁니다. 국명도 지웁니다. 역사도 전통도 동맹의 역사도 오늘만큼은 없습니다. 오늘 이 방에서 살아남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숫자입니다. 순간 일본 대표 다나카 히로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미국 대표는 팔짱을 끼며 저를 바라봤고 독일 대표는 볼펜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유럽 대표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선언이 불편한 사람이 누구인지. 다나카 히로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폰 아이젠베르크 교수. 지세이칸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품격이라는 뜻입니다. G7, 즉 지금의 주요 7개국 체제는 단순한 경제 수치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민주주의 가치, 그리고 품격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걸 숫자로 지우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답했습니다. 존중합니다. 전통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다나카 대표님, 시장은 품격을 묻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에서 무엇을 느끼는지와 관계없이. 다나카 히로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굳어 있었죠. 그 눈 속에는 분노와 불안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의 평가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였습니다. 8개의 코드명만 존재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조업 효율, 기술 전환율, 방산 역량, 미래 성장 지수. 4가지 항목의 수치만으로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었죠. 미국 대표 제임스 헌터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공정한 방식이군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회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미국이 동의했다는 것은 곧 이 방식이 진행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다나카 히로시가 다시 한번 미국 대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헌터는 이미 시선을 화면으로 돌린 후였습니다. 저는 두 번째 슬라이드를 올렸습니다. 코드 A, 코드 B, 코드 C, 그리고 코드 K. 8개의 코드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코드 K가 화면에 등장하는 순간 저 자신도 잠깐 멈칫했으니까요. 그 수치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에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었죠. 그러나 저는 아직 그 코드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코드 K의 첫 번째 수치가 화면에 올라왔습니다. 제조업 부가가치율 28%.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독일 대표 클라우스 바그너가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죠. 30년간 국가 경쟁력을 분석해온 저는 그 표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이해되지 않을 때 나오는 표정이었습니다. 클라우스 바그너는 독일 스마트 팩토리의 설계자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조업에 관한 한 이방에서 가장 까다로운 눈을 가진 인물이었죠. 그런 그가 말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수치가 올라왔습니다. 산업용 로봇 밀집도. 노동자 10,000명당 1,000대 돌파. 세 번째 수치. 디지털 전환율. 최상위 등급. 네 번째 수치.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결합 지수. 세계 최고 수준.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긴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치가 쌓일수록 그 긴장은 무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에 모인 사람들은 평생 숫자를 다뤄온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침묵한다는 것은 단 하나를 의미했습니다. 반박할 수치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크지 않습니다. 인구도 많지 않고 자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빠릅니다. 물량이 아니었습니다. 정밀함이었습니다. 구조가 달랐습니다. 체질이 달랐습니다. 저는 30년간 수백 개의 국가 데이터를 분석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패턴은 처음이었습니다. 성장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가팔랐고 기적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구조적이었습니다. 그때 다나카 히로시가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던 손을 거두고 등받이에 기대었던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40년간 일본 제조업을 연구해온 사람의 자존심이 그 작은 몸짓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방에서 유일한 아시아 국가였습니다. 수십 년간 아시아의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으로 이 자리를 지켜온 나라였죠. 도요타 생산 방식, 카이젠, 모노즈쿠리. 전 세계 제조업의 기준을 만들어온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대표가 지금 화면 속 코드 K의 수치를 바라보며 의자를 당겨 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나카 히로시가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인구 대비 효율성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5천만 명 규모의 나라가 이 수치를 낼 수 있는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40년 경력의 무게가 실려 있었죠. 그러나 화면 속 숫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데이터를 이기지 못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30년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나카 히로시도 그 사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오류가 아니라고. 이건 결핍이 만들어낸 구조라고. 자원이 없으면 효율을 극대화하고 인구가 적으면 자동화를 선택하고 시장이 작으면 수출로 돌파한다고. 조건이 나쁠수록 구조를 바꿔온 나라라고. 다나카 히로시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원류와 지류를 언급했습니다. 일본 제조 철학이 이 나라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원류를 이긴 지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강한 사람은 뿌리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이 뿌리를 붙잡습니다. 유럽 대표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프랑스 대표 피에르 뒤랑은 내수 시장의 취약성을 물었고 저는 공급망 다변화 지수를 보여줬습니다. 최근 5년간 급격한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취약점을 인지하는 속도,
그리고 구조를 수정하는 속도. 그것 자체가 이미 경쟁력이었습니다. 피에르 뒤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한 동의는 아니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표 제임스 헌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는 그 눈은 계산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반박하려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조용히 확인하는 눈이었죠. 제임스 헌터가 이 수치를 보고 무엇을 계산하고 있는지 저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동맹의 재편, 공급망의 재설계, 그리고 앞으로 10년의 전략이었을 겁니다. 코드 K의 종합순위가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상위권이었습니다. 기존 강대국들과의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죠. 아직 정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순간 처음으로 예상 밖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석가로서의 냉정함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목격하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30년 연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감각이었죠. 저는 노트를 펼치고 조용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성장 곡선이 아니다. 종의 진화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국방 지표였습니다. 저는 이 슬라이드를 가장 나중에 배치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제 수치에 흔들린 사람들이 이 슬라이드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천천히 첫 번째 수치를 올렸습니다. 망산 수출 증가율. 최근 5년간 폭발적 상승. 두 번째 수치. 나토 표준 대비 화력 지수. 기준치 초과. 세 번째 수치. 계약에서 납품까지 평균 소요 기간. 3개월. 마지막 수치가 화면에 올라오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유럽 대표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독일 대표 클라우스 바그너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프랑스 대표 피에르 뒤랑은 화면과 자신의 노트를 번갈아 봤습니다. 저는 그 반응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유럽의 방산 납품 기간은 평균 6개월에서 12개월이었습니다. 계약 이후 설계를 시작하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드 K는 3개월이었습니다. 단순한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다르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 수치를 처음 확인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보고서를 3번 다시 읽었습니다. 오류를 찾으려 했습니다. 오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가 단순한 중견국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효율적인 수출 국가라는 제 오랜 판단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나카 히로시가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 장에서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는 표면이었고 두려움이 본질이었죠. 저는 그것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다나카 히로시는 일본이 이 방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느끼면서도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는 데이터가 과장됐다고 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분단 국가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의 한계를 데이터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컸지만 그 목소리 안에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강한 사람은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불안한 사람이 조건을 나열합니다. 다나카 히로시는 지금 조건을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대표 일부가 동요했습니다. 피에르 뒤랑이 지정학 리스크에 동조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영국 대표 로버트 체인버스도 인구 감소 구조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분위기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올렸습니다. 안보 리스크가 만들어낸 산업 구조였습니다. 이 나라는 수십 년간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위협이 이 나라의 방산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위협이 클수록 기술은 정밀해졌습니다. 납기가 늦으면 죽는 환경이었으니까요. 유럽의 방산 기업들은 평화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설계를 시작하고 납품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방산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상시 전시 체제에 가까운 환경 속에서 속도를 몸에 익혔습니다. 그 속도가 지금 수출 경쟁력이 된 것이었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정학 리스크는 이 나라의 약점이 아니라고. 그것이 오히려 이 나라의 산업을 단련시킨 조건이라고.
위기는 어떤 나라에게는 무너지는 이유가 되고 어떤 나라에게는 단단해지는 이유가 됩니다. 코드 K는 후자였습니다. 다나카 히로시가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임스 헌터가 말했습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회의실 전체를 침묵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동의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분석의 방향이 확정됐다는 신호였습니다. 다나카 히로시는 제임스 헌터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헌터는 이미 시선을 화면으로 돌린 후였습니다. 그 외면이 어떤 말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유럽 대표들이 하나씩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동요하던 표정들이 가라앉았습니다. 미국이 방향을 정하면 이방의 분위기는 따라갑니다. 저는 그 구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히로시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코드 K의 방산 지표는 단순한 수출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나라가 수십 년간 위기 속에서 쌓아온 생존의 기록이었습니다. 무기고는 창고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든 것은 기술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를 지켜온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노트에 적지 않았습니다. 분석가는 감정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 처음으로 그 경계가 흔들렸습니다. 다나카 히로시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더 이상 테이블을 짚지 않았습니다. 상체를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화면을 향해 있었지만 이미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눈을 봤습니다. 50년짜리 자존심이 조용히 무너지는 눈이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천천히.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손을 뻗었습니다. 사장의 수치는 이보다 더 가팔랐습니다. 다나카 히로시에게는 아직 더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2개 올라왔습니다. 나란히 배치된 2개의 곡선이었습니다. 하나는 완만하게 우하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직에 가깝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두 곡선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다나카 히로시의 시선이 왼쪽 곡선에 머물렀습니다. 우하향하는 곡선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어느 나라의 곡선인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곧 알게 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치가 올라왔습니다. 인공지능 특허 점유율. 코드 K 세계 3위. 5년 전 대비 2배 이상 상승. 두 번째 수치. 반도체 설계와 제조 결합 지수. 단일 국가 기준 세계 최고 수준. 세 번째 수치. 청년 고등교육 이수율.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 네 번째 수치. 연구개발 투자 대비 생산성. 미국 다음 2위.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다나카 히로시의 호흡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소리로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2장에서 앞으로 내밀었던 상체가 3장을 지나며 등받이로 물러났고 지금 4장에서는 두 손이 테이블 아래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40년 경력이 슬라이드 한 장씩 무게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독일 대표 클라우스 바그너가 먼저 말했습니다. 반도체 설계와 제조를 동시에 보유한 나라가 이 수준까지 왔다는 것은 독일 입장에서도 충격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은 설계는 강했지만 제조는 외부에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그 한계를 클라우스 바그너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수치 앞에서 말을 꺼냈다는 것은 더 이상 침묵으로 버티기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올렸습니다. 두 개의 곡선에 이름표가 붙었습니다. 우하향 곡선. 일본. 수직 상승 곡선. 코드 K.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나카 히로시의 손에 들려있던 만년필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기 때문에 그 작은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다나카 히로시가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거뒀습니다. 무너지는 사람을 오래 바라보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분석가입니다. 저는 그 떨림도 기록해야 했습니다.
다나카 히로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2장의 목소리는 공격이었습니다. 3장의 목소리는 저항이었습니다. 지금 4장의 목소리는 그 두 가지가 모두 빠져나간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일본의 인공지능 연구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축적해온 기초 연구를 말했습니다. 원천 기술의 깊이는 단기간에 특허 수치로 측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이 왜 나왔는지를 알았습니다. 현재를 부정하기 위해 과거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분석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스스로를 향한 위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추월이 아니라고. 교체라고. 산업은 늙고 시스템은 노쇠합니다. 그러나 젊은 엔진은 속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역사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유럽 대표들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노트를 내려다보거나 화면을 응시하거나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움직임들이 의미하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동의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을 공개적으로 누르는 것은 외교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숫자 앞에서 침묵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답이었습니다. 제임스 헌터는 이번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화면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처음과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지금은 결정하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읽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판단을 공식화하려는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두 개의 곡선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우하향과 수직 상승. 이 두 곡선 사이의 거리가 앞으로 10년 안에 어떻게 벌어질지를 저는 이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결과가 저 자신도 불편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일본 제조 시스템을 높게 평가해왔습니다. 1990년대에는 일본 경제 연구 논문을 여러 편 썼습니다. 일본식 제조 철학을 모델로 삼았던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 앞에서 저는 스스로의 과거 연구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틀렸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석가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제가 30년간 가장 경멸해온 태도였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손을 뻗었습니다. 코드 K의 정체가 공개되는 슬라이드까지 이제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나카 히로시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장이 넘어가는 순간 이 방의 질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서두르지 않아야 보입니다. 하위권부터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코드 이탈리아를 먼저 올렸습니다. 해당 대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숫자 앞에서는 자존심보다 침묵이 먼저 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캐나다였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였습니다. 피에르 뒤랑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회의실의 공기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50년간 이 자리를 당연하게 여겨온 나라들이 하나씩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는 순간은 언제나 이렇게 조용합니다. 영국이 공개됐습니다. 로버트 체인버스가 팔짱을 끼며 창문 없는 벽을 바라봤습니다. 독일이 공개됐습니다. 클라우스 바그너는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화면을 자세히 보고 싶지 않다는 듯이 유럽의 두 축이 중위권에 배치되는 순간 이 방에 모인 사람들은 비로소 이 평가의 무게를 실감했을 겁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그 다음이 미국이었습니다. 1위였습니다. 제임스 헌터의 표정이 처음으로 풀렸습니다. 짧은 안도였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던 손을 거두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에는 아직 하나의 코드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헌터의 시선이 다시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아까의 안도가 사라지고 다시 계산하는 눈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코드 K.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대로 뒀습니다. 10초였는지 20초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정적은 길었습니다. 회의실에 숨소리만 흘렀습니다. 그 정적이 길어질수록 다나카 히로시의 호흡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40년 경력의 사람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전에 눈을 감는 순간이었습니다.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앞에 두고 잠시 세상을 차단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블라인드가 해제됐습니다. 코드 K의 자리에 문양이 떠올랐습니다. 붉고 푸른 원형의 문양이었습니다. 태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두 글자가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 회의실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럽 대표들은 화면과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클라우스 바그너는 안경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피에르 뒤랑은 물컵을 집어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로버트 체인버스는 팔짱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테이블에 올리며 화면을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 나라의 이름이 그들에게 어떻게 닿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헌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미세한 움직임이 의미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점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미국과의 격차는 3%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3위와의 격차는 15%포인트였습니다. 이 두 숫자를 동시에 이해하는 순간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3%포인트 차이는 경쟁입니다. 그러나 15%포인트 격차는 분리입니다. 2위가 사실상 독립적인 위치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추격당할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른 층에 있었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이 위에 있고 나머지는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방이 도달한 결론이었습니다. 다나카 히로시는 눈을 뜨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태극 문양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눈 안에 있는 것은 분노보다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부정이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앞에 두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면 속 태극 문양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화면을 바꾸지 못합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저 역시 이 결과를 처음 봤을 때 3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년간 국가를 분석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들여다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한 중견국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세계의 구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G7이 아니었습니다. G7 플러스 1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플러스 1이었습니다. 다나카 히로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아서 하는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일어서야 할 만큼 급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40년간 이 방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무너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세우는 것은 목소리라는 것을. 다나카 히로시는 지금 목소리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오류입니다. 그가 먼저 꺼낸 말이었습니다. 짧고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호함 안에 균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확신에서 나온 단호함과 두려움에서 나온 단호함은 다릅니다. 목소리의 높이가 아니라 눈의 방향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다나카 히로시의 눈은 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를 지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했습니다. 분단국가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장기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했습니다. 인구 감소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내수 시장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건을 나열했습니다. 하나씩 빠르게 멈추지 않고. 저는 그 나열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강한 사람은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나열하는 것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찾는 출구입니다. 유럽 대표 일부가 흔들렸습니다. 피에르 뒤랑이 인구 감소 문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버트 체인버스가 지정학 리스크를 언급하며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이 방에서 분위기가 감정적으로 기울면 숫자는 힘을 잃습니다. 그것이 이 방의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저는 다나카 히로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원은 조건이 아닙니다. 다나카 히로시가 저를 봤습니다. 지정학 리스크는 이 나라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그 리스크 속에서 방산 산업을 키웠고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약점은 환경이 아닙니다. 약점은 그 환경 앞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나카 히로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구 감소를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자동화가 빠릅니다. 내수가 좁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수출 시장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구조를 바꿔왔습니다. 그 속도가 경쟁력입니다. 다나카 대표님, 괴물은 완벽한 조건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괴물은 결핍에서 태어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나카 히로시는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박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언어가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분노는 있었지만 그 분노를 실어 나를 놀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임스 헌터가 말했습니다. 내 판단과 일치합니다. 다나카 히로시가 제임스 헌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 있는 것을 저는 읽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같은 진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반대편에서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제임스 헌터는 다나카 히로시를 보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검토해왔다고 했습니다. 공급망 재편, 방산 협력, 기술 동맹. 이 나라 없이는 앞으로의 구조가 불안정하다고 했습니다. 짧고 명확했습니다. 미국 대표의 언어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이 이 방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유럽 대표들이 하나씩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흔들리던 표정들이 가라앉았습니다. 피에르 뒤랑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로버트 체인버스는 팔짱을 끼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클라우스 바그너는 안경을 고쳐 쓰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이 방향을 정하면 이 방은 따라갑니다. 저는 그 구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히로시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나카 히로시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어설 때와 달리 앉는 동작은 느렸습니다. 힘이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게가 실린 것이었습니다. 50년간 지켜온 자리의 무게가 지금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만년필은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올려놓은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태극 문양이 여전히 화면 중앙에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오늘 이 방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공식화된 날이었습니다. 괴물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오랫동안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제임스 헌터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나카 히로시가 일어섰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움직임이 느립니다. 느려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회의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새로운 핵심 멤버로 초대합시다.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이 방의 50년을 바꿨습니다. 유럽 대표들이 하나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라우스 바그너가 먼저였습니다. 피에르 뒤랑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배터리 생태계,
방산협력. 이 나라 없이는 앞으로의 구조가 흔들린다는 것을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동의는 빠르게 모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실리였습니다. 이방의 사람들은 실리 앞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입니다. 다나카 히로시는 기권을 선언했습니다.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기권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반대는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기권은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이방에서 싸울 언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기권 선언을 들으며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언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쌓아온 사람이 내려놓는 순간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화상 연결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저는 화면 저편의 축제 분위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달랐습니다. 화면 속 공간은 조용했습니다. 단정했습니다. 실무 중심의 공간이었습니다. 감격하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긴장한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를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이 자리를 오래 준비해왔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한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제안은 검토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을 이방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영광입니다도 아니었습니다.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조건을 따지는 사람의 언어였습니다. 제임스 헌터의 입꼬리가 다시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한국 측은 계속했습니다. 단순한 가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술 동맹과 공급망 재편을 전제로 한 구조적 참여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여자가 아니라 설계자로서의 역할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피에르 뒤랑이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클라우스 바그너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로버트 체인버스는 천장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아쉬운 것이 어느 쪽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이방입니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이방이었습니다. 공급망이 흔들리고 방산 협력이 필요하고 반도체 생태계를 재편해야 하는 쪽은 이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의자에 앉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이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자리를 떴습니다. 악수가 오갔고 짧은 인사가 오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문 없는 그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결론을 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년간 수백 개의 보고서를 써왔습니다. 단 한 번도 손이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별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레마노가 보였습니다. 수면이 고요했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호수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수치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프들이 떠올랐습니다. 다나카 히로시의 무너지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 태극 문양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문양 앞에서 처음으로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기술이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속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과였습니다. 저는 원인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진짜 연료가 무엇인지를. 저는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1960년대였습니다.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최하위권이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가 있기를 기다려야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시절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독일로 떠났습니다. 광부였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땅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실을 닦았습니다. 이국의 언어도 모른 채 낯선 땅에서 몸을 팔았습니다. 그들이 보내온 달러가 이 나라의 첫 번째 외화였습니다. 그 돈으로 도로를 깔았습니다. 공장을 세웠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1970년대였습니다. 중동의 사막으로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맨손으로 건물을 올렸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들이 벌어온 달러가 이 나라의 두 번째 도약을 만들었습니다. 항만이 생겼습니다. 조선소가 생겼습니다. 철강이 올라갔습니다. 베트남이 있었습니다. 낯선 전쟁터로 떠난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왜 싸워야 하는지도 모른 채 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받아온 달러가 이 나라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1997년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던 날이었습니다. 외환위기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손을 벌려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 나라의 어머니들이 장롱을 열었습니다.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돌반지를 꺼냈습니다. 줄을 섰습니다. 금을 내놓았습니다. 나라를 살리자고 했습니다. 그 줄이 수백 미터였습니다. 수천 미터였습니다. 전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읽으며 레마노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평생 숫자를 믿어왔습니다. 감정은 분석을 흐린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숫자 뒤에 있는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광산 속에서 기침하던 얼굴들이었습니다. 사막에서 땀을 닦던 얼굴들이었습니다. 장롱을 열던 어머니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냥 버텼을 겁니다. 오늘 하루를 버티면 내일이 온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이 방의 숫자가 됐습니다. 저는 강의실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작년 취리히에서였습니다. 국가 경쟁력 강의였습니다. 유럽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뒷줄에 한국 유학생이 2명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한국의 압축 성장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건조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치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끝난 후 그 유학생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희 할아버지가 독일 광부셨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저는 노트북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의 결론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은 기술이 아니다. 시스템도 아니다. 그것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버틴 시간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다. 광산에서, 사막에서, 전쟁터에서, 그리고 장롱 앞에서. 그 희생이 오늘의 숫자를 만들었다. 나는 숫자를 믿는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숫자 뒤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인정한다. 이 나라는 초대받을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는 시대를 설계할 나라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레마노 위로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국가를 분석해왔습니다. 수백 개의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는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많이 버틴 나라였습니다. 가장 많이 희생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다음 세대에게 빚으로 남기지 않고 날개로 만들어준 나라였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 날개로 날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이 영상이 만들어지기까지 버텨온 우리 부모님 세대를 한 번만 떠올려 주십시오. 그분들의 땀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가슴 뜨거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